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에서 단 한 표를 넘긴 결과였습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예상하신 결과였는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가결은 예상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기권표 등이 그 부결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결 결과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병상 그 호소문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다만 호소문의 내용에 따른 영향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속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금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딸 등 또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색출하겠다, 뭐 압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31명 입장에서 보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결을 던지든 부결을 던지든 의심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바꿈으로써 국민적 명분이 쓴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동으로 나섰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셨습니까? 아니,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부결될 거라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상황적 요소도 있고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날의 어떤 당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급히 병원에 후송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영장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번에 부결은 됐지만 이탈한 표수를 계산해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봤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결 결과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 투표수가 295표에서 가결이 149. 이게 지난 2월 체포동의안보다는 한 10표 정도 더 많은 결과고 지금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예상을 못했다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병상에서 올린 그 부결 호소 메시지가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당장에 이제 그 표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영장 청구의 어떤 정치적 의미에 대한 대표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했고요. 어차피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 입장을 소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단이든 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좀 상황 자체가 부결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의미 때문에 대표의 메시지가 이제 부결 쪽 의견을 좀 확실하게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당내 어떤 기류에 미묘한 변화를 준 건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가결을 계속 주장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서 낙관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 이후에 이제 당내 분위기가 여러 개 다양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2월 27일 체포영장 때도 가결에 투표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원 수는 19명이었고 무효하고 기권까지 하면 합하면 39표입니다. 근데 어제도 똑같이 39표거든요. 다만 가결표를 투표한 게 29고 무효와 기권이 10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기권이 가결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의 표해동이 있었지 실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봐왔고 그리고 체포 동의안,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당당히 응하는 방식으로 당의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한 대표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가결적으로 급격히 돌아서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저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크게 내부적으로 원래 39명 정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2월이나 이번이나 똑같이 표결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가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 분과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보도들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도 좀 강도 높게 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좀 분위기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와 관련돼서는 이게 대의명분도 있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는 눈치를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 내부의 권력 투쟁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비명계가 다수의 친명계의 눈치를 보거나 서로 타협할 점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타협할 점을 제시를 받기도 했지만 박광훈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시를 받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약속을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회의론이 있었고 그 회의론 때문에 기존에 숨었던 기권 무효표를 던졌던 분들이 아마 행동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친명계에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이제 뭐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징계 요구를 하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결이 더 맞는 것 같아 당을 위해서 이렇게 밝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상적인 공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이재명 당대표가 네. 나서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고 협의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만들자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당이죠. 세 가지의 해결점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분당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분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친명계 입장에서도 사실 실제 이게 뭐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인들의 공천이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불리하다는 것은 알아요. 당 전체로 볼 땐. 그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낙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이 형성된 전선이 이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어제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 그리고 사무총장의 총사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좀 하나하나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도 사실 좀 녹록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뭐 고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 다수 주류 의원들도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설마 이 상황에서 이제 의원들이 가결 투표에 필요한 그 정도 의원의 이탈이 있을 것이냐까지는 안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상 여전히 가결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도 가결 요건 28분 정도가 가결 투표를 하겠느냐. 네. 기권이나 무효가 있을지언정 가결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다고 봤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던 것 같고 어제 의총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 가결 주장을 했던 분들도 또 반대로 본인의 주장들을 강도 높게 펼쳤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남으니까 원내 지도부 총사퇴 또 정무직장자 총사퇴가 있었고요. 예. 이후에 원내 지도부 선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일정을 다음 주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네. 맞춰서 오늘 당무위원회 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빠르고 질서 있게 이 상황을 수습해 가야 된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쨌든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 당원들도 이제 워낙 강력하게 그런 징계를 하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러한 당내 또 당원들의 여론을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는 논의는 필요한데 실제 징계까지 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 실제 무기명 투표로 한 의원들을 다 가려내서 29분이 누구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물론 나는 가결 투표를 했다고 공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자백한 분들만 징계를 한다는 것도 좀 모양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의 어떤
내부적인 비판들은 계속될 수 있지만 실제 징계까지 나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징계를 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으로서는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 관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주 내지는 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열흘 정도 이내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아마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지금의 후폭풍을 수습할 책임도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후폭풍이 더 확대돼서 극단적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예. 질서 있게 수습되느냐 이게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예, 이 징계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국회에서나 국회 여 바깥이나 뭐 국회의사당 여기나 상당히 떠들썩했고 그 지지층들이 내는 목소리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고 뭐 징계해야 한다. 수박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가결을 찍은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공천을 못 받게 되겠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의 저런 압박 내지 뭐 어찌 보면 협박까지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을 예. 하시는데 그런 목소리 때문에 아예 그냥 본인들이 찍었을 수도 있어요, 가결을.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본인은 부결을 찍어도 가결을 찍은 걸로 의심받거든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내가 부결 찍었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묵적으로 또는 물밑에서 박강원 원내총무가 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부결로 돌아서. 근데 부결을 찍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분들이 저렇게 당신 예전 공공인이 가결 얘기했으니까 부결 찍었다는 거 못 믿겠어라고 하면 본인은 그냥 의심받는 거예요. 그 의심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침 이재명 당대표가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이게 방탄 단식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분을 얻어서 본인들이 오픈해서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득을 하겠죠. 이 당이 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아마 소수가 다수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열차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당원들의 호소에 당원들의 힘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역학구도가 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이 돼요. 이게 만약에 역장 실질에서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판사에 만약에 설시가 있게 되면 그럼 이재명 당대표로 총선 치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헤게모니를 잃지 않아도 국민적 헤게모니를 잃어요. 그럼 이런 당을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인 회의를 통해서 세를 얻어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따라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지금 비명계라 일컬어지는 가결표를 던졌다고 의심받는 분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분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그 말은 공천을 안 주겠다는 건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다음 공천을 못 받는 것은 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을 뒤집어 엎든지 나가든지 예.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 그럼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투표가 있다는 건데 이게 누가 되는지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쎄 어제 밤에 바로 그렇죠. 이제 결정돼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긴 예, 합니다만은.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실제 누가 준비하는지도 오늘에야 이제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당내의 격앙된 분위기 또 대표의 어떤 단식 상황 그리고 검찰의 어떤 이 지금의 무리한 수사 이런 전체적인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와의 어떤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친명 쪽을 그렇죠. 예, 조금 그런 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최고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고 원내 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없으면 사실상 지금으로서 당장 뭐 최고회의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는 지금 보도들이 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최고위원들은 사퇴하지 않는 뭐 지도부 간의 안에서 좀 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은 친명 쪽에서 강경 모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한 부분은 차기 권력 순위 2위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유고시에 거리가 되게 되면 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단 없어지게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어받는 분이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중에 최고위원이죠. 다대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명계로서는 헤게모니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부분은 당대표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 기소되게 되면 사실 당대표의 직을 정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친명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럼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타협한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당이 단합해서 이 돌파구를 헤쳐나갈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크게 보면. 예. 그리고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와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무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또 당원들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하고 친한 분들을 국회의원에 대한 또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분들에 대한 또 극단적인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당내의 계파가 오히려 더 색깔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계파를 이어주는 소위 말하는 접촉제 같은 면들이 많이 희석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공천의 최고인, 다음 당선인 최고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오히려 정계 개편의 공간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판단과 행동이 현재와 같다 그러면 아마 그런 쪽의 방향도 무시하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 여부 또는 수사 여부에 따라서 모든 여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조금 더 협치 모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게는 이 결과가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어제 영장 전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는 국민의힘이 가장 제일 두려운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표결 결과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이 사법 리스크 효과는 반감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사실상 지난 1년 4개월의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든 이슈를 다 가져가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굉장히 많이 누려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향후에는 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재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상황을 주도했던 검찰이 어떤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의 자력으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문제라든가 당내 내부 문제라든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견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당의 어떤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메시지도 신중하게 가져가고 있던데 오히려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내부적 대비나 고민들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수사 문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치적 반사 이득 그것을 총선 전략의 핵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전략상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이렇게 표결하는 결과들이 좀 나왔는데 그 전에 국회가 좀 아수라장이 좀 됐었던 고성이 오갔던 현상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야당과 충돌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 상황 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이번째로 기소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지금 왜 구속해야 되는지 이유만 말하세요.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고성이 오갔던 현장입니다. 한 16분 정도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긴 설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좀 고성이 오갔고
결과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법에 따라 설명한 거예요. 예. 국회법 93조에 보면 어떤 민주당 분은 이게 법에 없다고 말씀 주시는데 어떤 패널 분은 법에 있어요. 93조에 보면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의안에 대해서 제안자가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원회를 거쳐온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을 해요. 해당 상임위원장이. 근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이 체포동의안의 제안자는 법무부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기냐 짧냐에 대해서 의장님 판단했으니까 의장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따라서 했잖아요. 위원장님 네. 보시기에 좀 길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혐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길다 짧다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듣는 분들은 길었겠죠. 근데 하는 사람은 짧았겠죠. 왜냐하면 더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저 앞에 컴퓨터에 보면 저 구속영장 청구서가 다 떠요. 떠가지고 의원들이 그 143장, 142장을 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걸 요약한 거예요. 저기 나오는 멘트 중에 제가 추측컨대 영장 청구서에 없는 멘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윤관석 의원의 뭐 부스럭대는 소리도 이거 아마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음성 내용을 아마 썼겠죠. 영장 청구서에. 이래서 혐의가 입증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저것을 마치 한동훈 장관이 뇌피셜로 하는 얘기처럼 오해하고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데 어쨌든 길고 짧고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서 저런 제안 취지 설명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다. 권리도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피해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에 따른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피의 사실 공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석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단순히 한동훈 장관이 표현한 어떤 표현의 자극성이라든가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보는 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상 제안 설명 의무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 어제 국회 제안 설명의 이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을 왜 체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밝히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밝히고요. 또 구속의 필요성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 체포영장을 가결해 달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제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지난번 2월 27일에도 뭐 시간으로 15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제는 분량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분량이 많았다고 하면 범죄 사실을 굉장히 세세하게 밝히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체포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그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거의 정치 연설에 가까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의 사실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서두에서 실제 발언한 내용들이 피의 사실을 그대로 공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 아마 어제 그 부분을 다 읽었다고 하면 실제 요약은 했다고 하지만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의 그 공소장 내지는 구속영장 전부를 읽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엄격하게 형법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죄 예단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형법이 금지하고 처벌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은 단 한 번도 거의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정치 수사라고 비판받는 사건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을 상대로 피의사실 이렇게 공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지돼야 되고 막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제의 소론은 한동훈 장관이 초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약간 변호사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검사가 기소할 때 재판정은 다 공개되거든요. 재판정 공개됩니다. 만약에 검사나 변호인이 요청해가지고 판사가 이 비공개가 맞겠다는 비공개를 해요. 근데 검사는 기소 요지를 항상 낭독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 의무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기소 요지 낭독이 피의 사실 공표 또는 뭐 명예훼손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만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저게 법적인 의무에서 본인이 하게 돼 있는 걸 하는 거지. 그 비공개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이게 조작 수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영장 실질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수사가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해야 할 수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볼 때 이런 그 객관적 증명이 되는 사실이지 이게 정치적인 수사거나 조작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걸 한동훈 장관이 쭉 설명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당한 수사입니다라는 걸 국회의원께 보고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혐의 사실이 아니고 체포의 필요성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법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동안 민주당의 반응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렇게 길어진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국민께 피의 사실 공표할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 한 가지 예, 어제 말씀하시죠. 그 내용 중에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뭐 윤관석 의원의 사건의 무슨 자백의 내용이라든가 민주당이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그거를 호소하는 어제 제안 설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그 정치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 선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의회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내용도 법원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니 체포영장을 가결해 달라. 이 내용이면 됐는데 상당한 내용과 주장 내지는 사실들이 이 범죄 사실 내지는 구속의 필요성 안에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당초에 법적으로 하게 된 제안 설명을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는 부분을 스스로 어제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예. 뭐 한동훈 장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 윤관석 의원의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오히려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이게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그 당시 체포동의안 할 때도 부결을 시켰죠. 그 비위계 청구해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조작 수사라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나중에 법정 가서는 자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이게 조작 수사가 아닙니다라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지 윤관석 의원을 비난하거나 뭐 이거 정책 목적 갖고 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야 하고 조금 전에 그 영장 심사일도 정해졌습니다. 오는 26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물론 변수는 지금 장기간 단식을 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영장이 아마 거의 공개된 거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공개됐기 때문에 영장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라고 법원이 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통 저게 영장 실질 기일이 2, 3일 정도 후에 잡히는데 네. 영장 검토를 위해서 연기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들어줍니다. 근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는 사실 국회의원들께 사실상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연기 사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는 박균택 변호사가 나와서 그 설명까지 했어요.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사유는 아마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건강인데 건강에 의한 그 연기를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께 유리한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단식을 지금 중단한다 그러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연기한다. 이거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연기다라고 판사한테 그릇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단식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회복할 때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니 그때까지만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연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그냥 연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연기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좀 더 좋을 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제부터 아무런 입장을 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법원에 이제 이 영장 심사일까지 정해졌단 말이에요. 뭐 어떤 입장을 좀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시긴 한데 아마 네. 지도부가 오늘 좀 찾아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장에 어쨌든 영장 심문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당내의 어떤 어제 가결했다는 후폭풍에 대한 수습책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향후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이제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가 향후 이제 뭐 전국 상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26일 영장 실질심사 출석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뭐 단식 중단 선언을 하신 상태는 아니고 네. 불과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찌 이게 뭐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서면 심사 정도로 해서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보도되는 대로 검찰도 총력전을 기한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뭐 아직 판단이 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에 또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검찰로서는 통력을 다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영장 기각을 위해서 적극적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준비 내지 방어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건강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26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를 하면 뭐 얼마나 어느 정도 몇 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한 번 정도 사유가 인정될 때 해주긴 할 텐데요. 네. 그렇다고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무한정 연기되기는 어렵고 뭐 상당 기간 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법원이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개 이제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2, 3일 내에서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단식했다는 것, 뭐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에 어떤 우려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측도 그렇고 검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 모두가 이제 법률가시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뭐 보통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 대표나 민주당의 좀 정치적 의미도 상당할 거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담당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전에 대장동 그 영장 실질도 담당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기록은 본인이 봤죠. 그러나 법에 따라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전 기록도 다 본 상태다. 이전에 영장 청구서도 어느 정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봤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대로 알려진 내용대로 그 소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영장 발부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뭐 관계부터 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쭉 지내온 사항을 시기별로 다 분석해 놓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것이 가장 영장실질심사 키포인트 같아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많이 연기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시켜야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미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잡는 거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그런 영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연기해서 일주일 정도. 그럼 추석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휴일에도 이 영장 심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체포의 경우에만 합니다. 거의 휴일에는 예. 미체포, 휴일에는 당직 판사들이에요. 영장 실질 심사 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미체포 심사의 경우에는 통상 휴일에는 안 하기 때문에. 명절 지나야 될 수도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뭐 체포영장에 체포하거나 기급 체포한 분들은 영장 실질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아니면 휴일에는 하지 않아서 보통 만약에 연기한다면 추석 이후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이라면 연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휠체어든 어쨌든 편의를 도구를 동원해서 가서 받는 것이 맞지. 연기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판사한테 그릇된 심산을 줘요. 이게 연기하면 할수록 건강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연기하면서 여러 가지 또 뭐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 본인이 나가서 소명하는 거하고 대면 소명하는 거하고 서면 심사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신문이라는 게 판사가 묻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의문스러운 점을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대면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나가실 가능성이 크고 나가실 때는 1차
연기하지 않고 나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결정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이 공개되기 전까지 예.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밝히는 범죄 혐의 사실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입장을 계속 검찰발로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이 정도 사실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계속 봐왔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을 보고 이것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일단 도주 우려는 마지막에 구속영장 맨 마지막에 한 줄 정도에 딱 한마디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 우려인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고요. 관계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백현동에서 배임죄가 성립이 되느냐고 쌍방울 관련해서 특가법상 뇌물,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구성한 시나리오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뭐가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서 보면 쌍방울이 본인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이걸 계약금 쪽으로 간 돈이라는 쪽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면 이것은 완벽한 그냥 가장된 시나리오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검찰의 이번에 구속영장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백현동 배임죄 관련해서도 배임의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의 내용만을 보면 다분히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쌍방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증거들도 보면 대부분의 직접 증거는 진술들이고요. 물증, 그러니까 문서라든가 서명 날인한 결제 문서라든가 이런 걸 검찰이 제시했는데 다 정황적으로 그랬을 것이라는 거지 직접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다, 김성태의 진술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결국에 진술로 짜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위증교사죄도 들어가 있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어떤 사법방해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게 혐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겠다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실상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서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영장 발부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두 분께서 전혀 다른 관측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이게 범죄 혐의가 만약 소명이 안 되면 영장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이제 구속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을 보면 이제 주신 말씀은 진술이 중요한 증거긴 한데 사실은 내부적 품위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돼서 우려지만 이미 증거인멸의 전력도 많이 써놓은 거거든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통했는지 어쨌든 비서실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압박을 했던 부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검사 사측 위증을 본인이 통화 내용 한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로 보면 이 변호사님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 건강이 문제이긴 한데요. 심사는 26일로 결정이 지금으로선 되어 있고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